2019년 10월 13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경찰서. 자정 5분 전 두 사람이 당직실 카운터로 다가온다. 한 명은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 14살, 어쩌면 15살쯤 되어 보인다. 다른 한 명은 아주 어리다. 5살 정도, 그 이상은 아니다. 마이클 브레넌 경사. 23년간 경찰에 복무했으며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진술할 것이다. 그는 말할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들이 날씨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10월의 거리, 기온은 영하에 가깝고 비가 보슬보슬 내린다. 나이 많은 아이는 얇은 회색 민소매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다. 어린아이는 여름옷, 반바지와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 운동화는 흠뻑 젖었고 양말은 없다. 둘 다 재킷도 없다. 둘째, 둘 다 쇠약해 보였다.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다. 쇠약해 보였다. 피부는 창백하고 거의 회색빛이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나이 많은 아이는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카운터 끝을 잡고 있었다. 입술은 터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더럽고 엉켜 있었다. 브레너는 표준 프로토콜을 가동한다. 이름을 묻는다. 부모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나이 많은 아이는 말이 없다. 바닥을 본다. 손은 떨린다. 추워서가 아니다. 다른 무언가 때문에. 어린아이는 울고 있다. 조용히, 단조롭게. 나이 많은 아이의 옆구리에 얼굴을 바무꾸렸다. 마치 오랫동안 울었던 것처럼. 목소리는 쉰소리가 나고 얼굴은 붉고 부어 있었다. 경사는 다시 시도한다. 더 부드럽게 말한다. 이봐, 네 이름이 뭔지 알아야 해. 우리가 집에 전화할 수 있도록, 누군가 너희를 데리러 올 수 있도록. 나이 많은 아이는 어린아이의 손을 꽉 쥔다. 고개를 든다. 브레넌의 눈을 본다. 처음으로 말한다. 데니얼 리드. 브레넌은 수첩에 적는다. 혹시라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소녀는 또박또박 음절을 끊어 말한다. 제 이름은 데니얼 리드입니다. 경사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다. 미해결 사건 섹션, 실종자 하위 섹션,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한다. 엔터를 누른다. 1초, 2초. 화면에 파일이 뜬다. 사건 상태, 활성, 분류, 실종자, 등록일, 2012년 8월 24일, 7년 2개월 전. 실종 당시 나이, 7세. 브레너는 파일 속 사진을 본다. 학교 사진. 7살짜리 꼬마가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다. 밝은 머리카락, 왼쪽 눈썹 위에 점, 코에 죽은 깨. 그리고 눈길을 자기 앞에 소년에게로 옮긴다. 머리카락은 이제 더 어둡고 더럽고 길다. 하지만 점은 같은 자리에 있다. 얼굴 윤곽은 같다. 눈은 같다. 그가 맞다. 데니얼 리드. 7년 동안 실종 상태였다. 브레너는 수화기를 든다. 형사과 내선 번호를 누른다. 수화기에 네 단어를 말한다. 활성 사건, 납치, 코드 레드. 2분 후 2명의 청소년과 형사가 당직실로 달려들어온다. 사라 밀러 형사와 제임스 포터 형사. 5분 더 지나 FBI 요원 로버트 켈러한이 도착한다. 그는 2012년부터 이 사건을 맡아왔다. 개인적으로 맡아왔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납치는 연방 범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데니얼 리드의 부모는 여전히 신고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선순위 미해결 사건 목록에 있기 때문이다. 켈러한은 카운터로 다가온다. 데니얼을 본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연다.
그 학교 사진 2012년에 비교한다. 알아본다. 하지만 켈러한은 곧 더 어린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토콜이 시작된다. 밀러 형사는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있다. 대략적인 나이, 날짜, 지난 3년을 입력한다.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을 본다.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 이름, 이든 콜린스. 실종 날짜, 2017년 2월 2일. 2년 반 전. 실종 당시 나이, 2세 8개월. 장소, 스프링필드의 쇼핑몰 주차장. 어머니가 차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30초 동안 뒤돌아본 사이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2명의 실종자, 2개의 활성 사건. 실종 간격은 7년. 둘 다 경찰서에 서 있다. 살아있다. 켈러한은 데니얼을 신문실로 데려간다. 용의자를 신문하는 방이 아닌 특별한 방으로. 미성년자 증인을 위한. 그곳에는 부드러운 의자, 중립적인 색상의 벽,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 카메라가 있다. 이든은 사회복지사 린다 그레이엄이 데려간다. 그녀는 호출 후 10분 만에 도착했다. 이든을 의료검진을 위해 카운티 병원으로 데려간다. 그는 증언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너무 무서워한다. 데니얼은 FBI 요원 맞은편에 앉는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 물 한 잔, 티슈 상자가 놓여 있다. 켈러한은 녹음을 시작한다. 날짜, 시간, 참석자 이름을 말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지금 그는 7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들을 것이다. 2012년 8월, 이 소년을 도시공원에서 누가 납치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어디에 가두었는지, 왜 아무런 흔적도 없었는지, 그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더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데니얼은 어찌어찌 이든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한 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거기에 있다면 찾을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2012년 8월 24일. 경찰서에서의 그 밤으로부터 7년 전. 데니얼 리드 7세. 부모님 마크와 수잔 리드와 함께 스프링필드 교회에 살고 있다. 메이플 스트리트 247번지에 있는 2층 집. 조용한 동네. 잘 가꾸어진 잔디밭. 현관 앞에는 아이들의 자전거. 이웃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지낸다.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수사관들은 보관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실종 몇 달 전 부모님이 찍은 가족 비디오. 2012년 7월. 데니얼의 생일. 7살이 된다. 스파이더맨 그림이 그려진 케이크 위 촛불을 끈다. 카메라를 보고 웃는다. 평범한 소년. 밝은 머리카락, 코에 죽은 깨. 카메라를 약간 부끄러워한다. 다시 시도해달라고 부탁한다. 첫 번째 시도에서 모든 촛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 수잔 42세 사서 나중에 켈러한 요원에게 자세한 진술을 할 것이다. 그녀는 말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예측 가능했다. 안정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루하기까지 했다. 아무런 놀라움도 없었다. 일정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었다. 데니얼은 집에서 2블럭 떨어진 링컨 초등학교에 다녔다. 매일 아침은 똑같았다. 7시 30분 아침 식사. 보통 우유를 곁들인 시리얼이나 땅콩 버터 토스트. 8시 15분까지 학교에 갔다. 마크는 출근길에 그를 차로 데려다 주었다. 수업은 오후 3시에 끝났다. 방과 후 엄격한 경로. 매일 똑같았다. 데니얼은 학교 교문을 나와 오크 스트리트에서 오른쪽으로 돌았고 식료품점과 세탁소를 지나 메이플과의 교차로까지 2블럭을 걸어갔고 거기서 왼쪽으로 돌면 100m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다. 도보로 10불,
도중에 무언가를 구경하느라 멈추지 않으면 때로는 더 짧게 걸렸다. 수자는 항상 레모네이드나 쿠키를 들고 대문에서 그를 맞이했다. 마크 리드, 45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다. 표준 근무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자는 메인 스트리트의 시립 도서관에서 일했지만 아들을 학교에서 맞이하기 위해 일부러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일정을 선택했다. 평범한 가족, 평범한 삶. 갈등도 없었다. 빚도 없었다. 이상한 지인도 없었다. 다른 가정 기록에는 부엌의 나무 테이블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다. 데니얼은 미술 수업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한다. 아버지가 농담을 하면 웃는다. 마크는 그가 수학 숙제를 하는 것을 돕는다. 수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준다. 그들은 3번째 책까지 읽었다. 이웃들도 나중에 똑같이 말할 것이다. 조용한 가족, 친절했다. 데니얼은 예의 바르고 잘 교육받았다. 가끔 다른 아이들과 거리에서 공을 차거나 자전거를 탔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경찰 파일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다. 가장 중요한 기록. 링컨 초등학교의 감시 카메라에서 나온 것이다. 날짜 2012년 8월 24일, 시간 15시 04. 카메라는 정문 위 약간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다. 화질은 중간 정도, 몇 년 전에 설치된 표준 보안 시스템이다. 하지만 얼굴과 옷을 구별하기에는 충분하다. 데니얼이 학교 교문을 나온다. 파란색 티셔츠와 짙은 파란색 청바지를 입고 있다. 등에는 회색의 빨간색 끈이 달린 배낭을 메고 있다. 그는 혼자다. 보통 혼자 나왔다. 왜냐하면 같은 반 다른 아이들보다 집이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은 교문에서 부모를 기다리거나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갔다. 그는 평소처럼 오른쪽으로 돈다. 일정한 걸음으로 인도 위를 걷는다. 손은 청바지 주머니에 넣어 있다. 침착하다. 편안하다. 그의 행동에 특이한 점은 없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뛰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카메라는 그를 몇 초 더 포착한다. 데니얼은 학교 주차장을 지나간다.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도달한다. 그리고 시야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2012년 8월 24일 15시 04 37에 찍힌 데니얼 리드의 마지막 이미지이다. 수잔 리드는 15시 05분에 평소처럼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기다렸다. 15시 15분에 걱정하기 시작했다. 데니얼은 2분 이상 늦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5시 15분에 남편에게 직장으로 전화했다. 마크는 말했다. 5분 더 기다려봐. 선생님과 이야기하느라 늦었을 수도 있어. 15시 20분. 수자는 평소 경로로 맞이하러 갔다. 빠른 걸음으로 거의 뛰다시피 학교까지 갔다. 교문 경비원 프랭크라는 이름의 노인에게 물었다. 그는 데니얼이 25분 전쯤에 갔다고 말했다. 혼자, 평소처럼. 15시 35분. 수자는 911에 전화했다. 16시 0분. 경찰이 현장에 있었다. 지역을 봉쇄했다. 가가호호 방문을 시작했다. 이웃들을 신문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경로상의 모든 집과 3블럭 반경 내의 모든 집을 확인했다. 공원, 공터, 버려진 건물들을 수색했다. 감시 카메라 기록을 요청했지만 사설구역이라 카메라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집에는 영상 감시 시스템이 없었다. 저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손전등을 들고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아무런 증인도 없었다. 아무것도. 데니얼 리드는 학교와 집 사이에서 사라졌다. 도보로 10분, 2블럭, 오후 3시, 범죄율이 낮은 주택가. 그냥 증발했다. 경찰은 모든 표준 버전을 조사했다. 부모를 확인했다. 알리바이는 철저했다. 마크는 직장에 있었고 10명의 증인이 있었다. 수자는 14시 45분까지 도서관에 있었다. 모든 교사, 반 친구들, 이웃들, 먼 친척들을 신문했다. 반경 50마일 내에 모든 등록된 범죄자를 확인했다.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사건은 48시간 후 FBI로 이관되었다. 로버트 켈러한 요원은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맡았다. 연방 수색을 조직했다. 1년, 2년,
3년, 5년 동안 찾았다.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아무런 익명 전화도 없었다. 2019년 10월 13일, 14세의 데니얼 리드가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수잔 리드의 911 서비스 통화는 15시 35분에 기록되었다. 기록은 보관되어 있다. 교환원, 응급 서비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잔, 목소리가 떨린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오지 않았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오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교환원은 표준 프로토콜을 시작한다. 나이를 확인한다. 7세, 이름, 데니얼 리드, 학교 주소, 집 주소, 입고 있는 옷, 파란색 티셔츠, 짙은 청바지, 회색 배낭, 예상 실종 시간, 그가 학교를 나선 15시 0분과 그가 집에 도착했어야 할 15시 14분 사이. 10분. 두 블럭. 대낮. 순찰차는 15시 52분에 리드 가족의 집에 도착한다. 두 명의 경찰관, 데이비드 크럼프턴과 마리아 산체스. 그들은 수잔을 신문한다. 그녀는 지도의 일반적인 경로를 보여준다. 그들은 그 경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특이한 것을 찾는다. 아무것도 없다. 16시 15분까지 이미 6대의 순찰차가 현장에 있다. 가가호호 방문이 시작된다. 경찰관들은 오크 스트리트와 메이플 스트리트의 모든 문을 두드린다. 묻는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소년을 보았나요? 특이한 소리를 들었나요? 낯선 차를 알아차렸나요? 오크 스트리트 112번지의 이유, 63세의 제니퍼 홈즈 부인은 말한다. 평소처럼 3시에 스쿨버스를 보았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메이플 스트리트 239번지의 이웃, 콜린스 가족은 말한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17시 00분, 청소년 범죄 수사과의 제임스 포터 형사가 도착한다. 그는 마크와 수잔 리드에게 공식 진술을 받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하루 일과, 습관, 친구, 지인, 친척. 포터는 묻는다. 위협이 있었나요? 갈등이 있었나요? 이상한 전화,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감시 카메라 기록을 요청한다. 몇 개밖에 없다. 학교, 경로상의 2가게, 한 블럭 떨어진 주유소. 기술 전문가는 지난 3시간 동안의 기록을 검토한다. 학교 카메라. 데니얼이 15시 04분에 나와 오른쪽으로 돈다. 오크 스트리트의 식료품점 카메라. 데니얼의 이미지가 없다. 시야는 가게 입구만 포착하고 인도는 부분적으로만 지킨다. 근처 세탁소 카메라.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2주 전에 고장났다. 오크와 메이플 교차로의 주유소 카메라. 아무것도 없다. 데니얼은 프레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 그는 학교와 교차로 사이 어딘가에서 사라졌다. 거리, 한 블럭, 150m. 18시 30분까지 수색에는 40명의 경찰관과 지역사회의 7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그들은 반경 3km 내의 모든 공원, 공터, 버려진 건물들을 샅샅이 뒤진다. 손전등을 사용한다. 개들을, 열화상 카메라를. 아무것도 없다. 22시 00분,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세차게, 차갑게. 수색은 계속되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 흔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씻겨 내려갔다. 차정. 마크와 수잔 리드는 부엌에 앉아 있다. 그들 앞에는 포터 형사와 FBI 요원 로버트 켈러한이 있다. 그는 23시 15분에 수상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실종 통보를 받자마자 지역 사무실에서 도착했다. 켈러한은 설명한다. 이제 연방 사건이다. 미성년자 납치는 FBI의 관할이다. 그가 직접 수사를 지휘할 것이다. 수잔이 묻는다. 다음은요? 켈러한은 말한다. 새벽의 수색을 계속할 것이다. 반경을 10km로 확대할 것이다. 카운티 내의 모든 등록된 전과자들을 신문할 것이다. 학교 주변의 카메라에 찍힌 모든 차를 확인할 것이다.
데니얼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주 저녁에 뿌릴 것이다. 마크가 묻는다. 성공할 확률은요? 켈러하는 즉시 대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한다. 처음 48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간 안에 단서를 찾으면 확률은 높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확률이 떨어진다. 48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아무런 증인도 없었다. 몸값 요구도 없었다. 즉, 돈을 위한 납치가 아니었다. 아무런 익명 전화도 없었다. 아무것도. 사건은 계속 열려 있다. 데니얼의 사진은 스프링필드 경찰서에 7년 동안 걸려 있다. 켈러하는 그의 책상에 복사본을 보관한다. 부모는 매년 실종 기념일에 기자회견을 연다. 무언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한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7년 후 데니얼 리드는 신문실에서 켈러한 맞은편에 앉아있다. 살아있다. 쇠약해져 있다. 겁에 질려 있다. 하지만 살아있다. 그리고 FBI 요원은 마침내 2012년 그 8월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기회를 얻게 된다. 2012년 8월 26일 수색 셋째 날 수색팀은 실종 지점에서 반경 5km까지 구역을 확대했다. 120명의 인원, 경찰관, FBI 요원, 자원봉사자, 개를 동반한 수색대원. 그들은 일렬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구역을 샅샅이 뒤진다. 데니얼의 주 경로를 수십 번 확인했다. 이제는 주변의 모든 것을 확인한다. 개인주택의 마당, 차고, 지하 저장고,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공터, 동네 외곽에 버려진 창고, 학교에서 2km 떨어진 숲 공원 지역. 14시 40분 자원봉사자 토마스 에임스 37세 인근 학교 체육교사가 덤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장소 오크 스트리트와 평행한 엘무 스트리트의 작은 골목길. 데니얼의 주 경로에는 없다. 옆길이다. 그가 평소 다니던 길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에임스는 덤불 속에서 파란색 무언가를 본다. 몸을 굽힌다. 수학 교과서다. 2학년용 수학 교과서. 표지는 파란색이고 낡고 구겨져 있다. 그는 책을 들어 올린다. 표지 안쪽에는 소유주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교과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표준 학교 관행이다. 이름, 데니얼 리드. 에임스가 소리친다. 경찰관들을 부른다. 포터 형사가 달려온다. 그는 장갑을 낀다. 직접 만지지 않고 교과서를 살핀다. 표지는 축축하다. 이틀 전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은 빽빽한 덤불 아래에 놓여 있어 부분적으로 물로부터 보호되었다. 포터는 교과서를 비닐봉투에 넣는다. 범죄 과학자들을 부른다. 이것은 실종 이후 첫 물리적 증거다. 범죄 과학자들은 20분 후에 도착한다. 엘리자베스 첸 선임 기술자, 12년간의 법의학 경험. 그녀는 발견 장소를 살핀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는다. 가장 가까운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주변 흙 샘플을 채취한다. 그리고 교과서를 실험실로 가져간다. 켈라한 용어는 과정을 지켜본다. 그는 깨닫는다. 이 책은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왜 이 책이 평소 경로에서 200m 떨어진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여기에 가져다 놓았는지. 실험실에서 첸은 작업을 시작한다. 먼저 밝은 빛 아래에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표지에 흙 자국이 보인다. 몇 개의 긁힌 자국,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다. 마치 책이 떨어졌거나 던져진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지문을 감지하기 위한 특수 분말로 표지를 처리한다. 땀과 기름 자국의 아미노산에 반응하는 화학물질인 닌히드린을 사료한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온다. 표지에는 많은 지문이 있다. 일부는 번져서 읽을 수 없다. 하지만 3개의 선명한 지문이 있다. 첸은 그것들을 시스템에 스캔한다. 비교를 시작한다. 첫 번째 지문, 데니얼 리드.
그의 방에서 채취한 샘플을 통해 확인된다. 두 번째 짐은 수잔 리드, 그의 어머니. 논리적이다. 그녀는 분명히 그의 교과서를 만졌을 것이다. 세 번째 짐은 미상인물. 쟤는 이미지를 확대한다. 지문은 부분적이다. 100% 일치를 위해 필요한 12개의 식별점 중 7개만 보인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녀는 AFIS,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시작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백만 개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체포된 적이 있는 모든 사람, 정부기관에서 일한 사람, 특정 면허를 신청한 사람. 시스템은 2시간 동안 작동한다. 결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이것은 의미한다. 교과서에 지문을 남긴 사람은 체포된 적이 없다. 경찰, FBI, 학교, 병원에서 일한 적이 없다. 군대에 복무한 적이 없다. 총기 면허를 얻기 위한 신원조사를 통과한 적이 없다. 깨끗한 이력 또는 단순히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이다. 켈러아는 8월 27일 저녁에 보고서를 받는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다. 그림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교과서는 주 경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즉, 데니얼이 스스로 길을 벗어났거나 유인당했다. 책은 덤불 속에 놓여 있었다. 숨겨졌거나 버려졌거나 그 위에 미상인물의 지문이 있다. 켈러아는 가설을 제시한다. 누군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데니얼을 가로챘다. 아마 유인했을 것이다. 아마 폭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데니얼은 교과서를 떨어뜨리거나 흘렸을 것이다. 납치범은 눈치채지 못했거나 책을 주울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책을 덤불 속에 버리고 소년을 데려갔을 것이다. 가설은 논리적이다. 하지만 납치범의 이름 없이는 쓸모없다. 수사관들은 모든 가능한 단서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엘름 스트리트 주민들을 신문한다. 그날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 지역에서 15시 00분에서 16시 00분 사이에 카메라에 찍힌 자들을 확인한다. 17대의 차량을 발견한다. 소유주들을 확인한다. 모두 알리바이가 있고 모두 깨끗하다. 지문은 유일한 단서로 남아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켈러아는 이 지문을 사건 파일에 보관한다. 언젠가 일치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흔적을 남긴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기를, 다른 일에 걸리기를,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기를. 한 달이 흐른다. 1년, 3년, 5년. 지문은 여전히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진다. 열려있지만 사실상 동결된다. 새로운 단서도 없다. 새로운 증인도 없다. 시신도 없다. 즉 데니얼이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가 직접 경찰서에 와서 켈러안에게 7년 동안 요원히 찾아 헤매던 것을 직접적인 대답을 주는 그 밤까지는 2012년 8월 29일. 수사 5일째. 한라인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캐롤 윌슨이라는 이름의 주부, 오크스트리트 127번지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녀는 말한다. 소년이 실종된 날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교환원은 전화를 포터 형사에게 연결한다. 포터는 녹음을 시작한다. 캐롤은 말한다. 8월 24일 오후 3시경 그녀는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흰색 밴을 보았다. 그것은 오크스트리트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다가 엘름 스트리트, 나중에 교과서가 발견된 그 길, 록꺾이는 모퉁이 근처에 멈췄다. 포터는 확인한다. 어떤 밴이었나요? 브랜드, 번호판. 캐롤은 말한다. 번호판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밴은 낡고 흰색이었고 옆면에 뭔가 글씨가 있었어요. 술이나 건설에 대한 내용 같았어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학교 쪽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냥 3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더 오래. 그러다가 떠났어요. 포터는 묻는다. 왜 더 일찍 전화하지 않았나요? 캐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실종된 소년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벤이 생각났어요. 혹시 관련이 있을까 해서요. 포터는 전화에 감사한다.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켈러한 요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켈러하는 2명의 요원에게 이 단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그들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한다. 카운티에 등록된 모든 흰색 펜을 확인한다. 유형별로 필터링한다. 상업용, 옆면에 글씨가 있는 것, 건설이나 수리와 관련된 것, 23개에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 요원들은 각 소유주를 확인한다. 신문한다. 8월 24일 14시 00분에서 16시 00분 사이에 알리바이를 요청한다. 19명의 소유주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한다. 문서, 영수증, 증인으로 확인한다. 4명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그중 1명은 레이 도슨, 41살, 잡부, 스프링필드 외곽에 산다. 2004년식 흰색 포드 트랜짓밴을 소유하고 있다. 옆면에는 도슨, 소규모 수리, 배관, 전기라는 글씨가 있다. 요원들은 그의 이력을 확인한다. 2번의 전과, 첫 번째 1998년 가계절도, 집행유예, 2번째 2005년 술집 폭행, 싸움, 3개월 실형.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 요원들은 8월 30일 아침 그의 집으로 찾아간다. 레이가 문을 연다. 경계하는 표정이다. 묻는다. 무슨 일이세요? 요원들은 설명한다.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이다.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8월 24일에 알리바이를 요청한다. 레이가 생각한다. 말한다. 그날 일했어요. 고객집에서 수도꼭지를 고쳤어요. 하지만 정확히 몇 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아침이었을 수도, 낮이었을 수도. 요원들은 고객의 이름을 묻는다. 레이가 말한다. 가르시아 부인, 도시 반대편에 살아요. 그들은 그곳으로 간다. 가르시아 부인을 신문한다. 그녀는 확인한다. 레이가 8월 24일에 왔었다. 부엌 수도꼭지를 고쳤다. 하지만 아침 9시에 왔다. 11시에 떠났다. 그녀는 확신한다. 정오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계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미한다. 레이는 11시 이후에 자유로웠다. 오후 3시에 오크 스트리트에 있을 수도 있었다. 요원들은 레이를 공식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데려간다. 그는 자발적으로 간다. 거부하는 것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그를 포터 형사가 켈러한 요원 입회하에 신문한다. 녹음을 시작한다. 포터는 직접 묻는다. 8월 24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레이는 빠르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한다. 카르시아 부인 집에서 일 끝나고 집에 갔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건축자재를 사러 건축자재점에 갔어요. 파이프와 부속품을 샀어요. 그리고 다른 호출이 있어서 갔어요. 첸 씨 집에 변기를 고쳤어요. 4시쯤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포터, 가게 영수증이 있습니까? 레이, 아마요. 집 어딘가래. 항상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포터, 링컨 학교 근처 오크 스트리트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날 그곳에는 절대 없었어요. 켈러한이 끼어든다. 증인이 오후 3시에 오크 스트리트에서 수리 관련 글씨가 있는 흰색 펜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펜은 흰색입니다. 그 위에 수리 관련 글씨가 있습니다. 레이는 긴장한다. 제가 아니에요. 흰색 펜은 많아요. 잡부의 절반은 그런 차를 타고 다녀요. 켈러한은 제안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발적으로 지문을 채취해 주세요. 만약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이가 동의한다. 그를 범죄 과학자에게 데려간다. 10손가락 모두 지문을 채취한다. 엘리자베스 첸은 그것들을 데니얼의 교과서에서 발견된 지문과 비교한다.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 레이의 10손가락 중 어느 하나도 표지의 부분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시에 요원들은 알리바이를 확인한다. 첸 씨에게 간다. 그는 확인한다. 레이가 정말로 8월 24일 오후 4시경에 와서 변기를 고쳤고 저녁 6시까지 일했다고. 영수증도 있다. 건축 자재점을 확인한다. 8월 24일에 거래 기록을 요청한다. 레이 도슨의 이름으로 된 구매 내역을 찾는다. 시간 14시 27분. 파이프, 부속품, 실리콘을 샀다. 현금으로 지불했다. 가게 카메라는 그가 맞다고 확인한다. 14시 27분, 레이는 오크 스트리트에서 5km 떨어진 가게에 있었다. 15시 04분, 데니얼이 학교를 나설 때 물리적으로 근처에 있을 수 없었다. 알리바이는 철저하다. 켈러한은 그날 저녁 레이를 풀어준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벤에 대한 가설은 작동하지 않는다. 증인이 시간을 착각했거나 다른 벤을 보았거나 벤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용의자 0명.
지문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다. 작동하는 가설도 없다. 2012년 9월은 10월로 넘어간다. 10월은 11월로. 활발한 수색은 중단된다. 당직 체제로 전환된다. 걸려오는 전화 확인, 드문 단서 조작. 캐너하는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 모든 제보를 직접 확인한다. 첫 해에는 117건이 접수된다. 누군가 데니얼과 닮은 소년을 쇼핑몰에서 보았다. 누군가는 여기서 세계주 들어진 주유소에서 보았다. 누군가는 놀이터에서 그를 알아보았다고 확신한다. 매번 요원들은 출동한다. 확인한다. 매번 오보였다. 둘째 해에는 전화가 더 적었다. 43건. 셋째 해에는 21건. 넷째 해에는 12건. 사람들은 잊는다. 잔인해서가 아니다. 시간이 그렇게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비극. 기억은 희미해진다. 하지만 부모는 잊지 않는다. 2013년 8월 24일, 실종 1주년. 마크와 수잔 리드는 경찰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역 방송국이 온다. 몇몇 기자들, 소수의 주민들. 수잔이 성명을 읽는다. 목소리가 떨린다. 말한다. 그들의 아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 그들은 그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무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한다. 질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냥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을 뿐이다. 카메라는 그들의 얼굴을 찍는다. 마크는 옆에 서서 데니얼의 사진을 들고 있다. 수잔은 울고 있다. 그 이야기는 저녁 뉴스에 나온다. 다음 날 3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3통 모두 오보였다. 2014년 8월 24일, 2주년. 다시 기자회견. 기자도 더 적고 시청자도 더 적다. 뉴스 보도도 더 짧다. 5분 대신 2분. 2015년 8월 24일, 3주년. 기자회견은 취소된다. 방송국은 오기를 거부한다. 뉴스거리가 오래되었다고 말한다. 마크와 수잔은 경찰서 앞에 단둘이 서 있다. 아들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있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다. 경찰서 보관하면은 데니얼 리드 사건 파일이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다. 23개의 폴더, 신문 기록, 감정 보고서, 사진, 지도, 확인된 인물 목록, 847명. 모두 확인되었다. 모두 제외되었다. 데니얼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는 경찰서에 걸려 있다. 정보 게시판에, 버스 정류장에, 쇼핑몰에. 시간은 제 역할을 한다. 색깔은 바래진다. 종이는 누렇게 변한다. 가장자리는 말려 올라간다. 누군가 찢는다. 누군가 광고로 덮는다. 2016년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냉동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인정하는 것이다. 활발한 수사는 소진되었다. 모든 단서는 조사되었다. 모든 가설은 확인되었다. 이제 기다릴 뿐이다. 누군가 전화할 때까지, 또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또는 유해가 발견될 때까지. 켈러하는 폴더를 별도의 캐비닛으로 옮긴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냉동 사건들이 놓여 있다. 미해결 살인 사건, 실종자 사건. 어떤 사건은 10년이 넘었다. 20년이 넘었다. 어떤 사건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켈러하는 데니얼의 사진을 자신의 책상에서 치우지 않는다. 모니터 옆에 보관한다. 매일 그 얼굴을 본다. 7살짜리 꼬마가 사진 속에서 그에게 웃는다. 매일 요원은 생각한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고통받고 있을까? 부모를 기약할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 켈러아는 자신에게 약속한다.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것이다. 다른 주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주시할 것이다. 어떤 돌파구라도 기다릴 것이다. 마크와 수잔 리드는 계속 살아간다. 하지만 삶은 변했다. 데니얼의 방은 그대로 남아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다. 장난감은 선반에, 책상에는 교과서가 놓여 있다. 덤불 속에서 발견된 것 하나를 제외하고. 매일 저녁 수자는 그곳에 들어간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다. 가끔 울기도 한다. 가끔은 그냥 앉아있기도 한다. 마크는 2015년에 은행 일을 그만둔다. 감당하지 못한다. 우울증.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수자는 가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심리 상담을 받는다. 서로를 지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매년 기념일은 상처를 다시 열게 한다. 2019년까지 7년이 흘렀다. 데니얼은 14살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만약 그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다. 켈러아는 이때까지 23개의 다른 사건을 해결했다. 범죄를 밝혀냈다.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냈다. 승진했다. 하지만 데니얼 리드 사건은 그의 개인적인 실패로 남아있다. 그의 경력 내내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0월 13일, 자정 5분 전, 두 사람이 경찰서에 들어선다. 당직 형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을 확인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다. 7년간의 냉동 사건이 갑자기 살아난다. 켈러아는 그가 희망하지 않았던 것을 얻는다. 살아있는 증인, 데니얼 본인,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납치범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감금되었던 장소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7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데니얼은 신문실에 앉아 있다. 켈러아는 맞은편에 있다. 녹음기는 켜져 있다. 그리고 요원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켈러아는 바로 신문을 시작하지 않는다. 스프링필드 경찰서와 12년 동안 일해온 법의학 심리학자 에밀리 해리스 박사를 부른다. 그녀는 미성년자 증인 및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한다. 해리스 박사는 자정시경 경찰서에 도착한다. 신문실로 들어간다. 데니얼의 맞은편이 아닌 옆에 앉는다. 이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대치하는 느낌을 없앤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한다. 데니얼, 내 이름은 에밀리야. 나는 널 돕기 위해 여기 왔어. 넌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데니얼은 그녀를 본다. 몇 초 동안 침묵한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한다. 저는 도망쳤어요. 해리스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 어디서 도망쳤니? 데니얼, 집에서요. 해리스, 어떤 집? 제가 살던 곳이요. 아빠랑요. 방 한 구석에 앉아있던 켈러아는 긴장한다. 수첩에 메모한다. 데니얼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마크 리드는 소년이 확인되자마자 즉시 소환되어 지금 경찰서로 오는 중이다. 하지만 데니얼은 마치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빠라고 말한다. 해리스는 조심스럽게 계속한다. 아빠에 대해 말해줘. 이름이 뭐니? 데니얼, 마크요. 켈러아는 기록한다. 이름은 생물학적 아버지와 일치한다. 하지만 어조가 다르다. 데니얼은 무관심하게 말한다. 감정 없이. 마크가 7년 전에 너를 데려간 사람이니? 데니얼은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모르겠어요. 아빠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했어요. 제가 필요 없다고. 아빠만 저를 돌본다고. 켈러안은 그대로 기록한다. 이것은 납치범들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과거와의 유대를 파괴하고 현실을 대체하는 것. 해리스, 이 7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니? 여기저기요. 자주 이사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가끔은 트레일러에서 살았어요. 가끔은 임대주택에서, 가끔은 모텔에서. 왜 이사했니? 아빠는 그게 더 안전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다고. 만약 우리가 발견되면 저를 데려갈 거라고,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거기는 나쁘다고. 켈러안은 깨닫는다. 납치범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를 바꿨다. 전형적인 전략이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 이웃들의 주의를 끌지 않는 것, 소년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해리스, 학교에 다녔니? 데니얼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아빠가 집에서 가르쳐줬어요. 학교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거기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거기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 수도 있다고. 해리스, 친구가 있었니? 아니요, 아빠는 친구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있다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완전한 고립, 장기 감금의 전형적인 징후. 해리스는 주제를 바꾼다. 이든에 대해 말해줘. 네가 데려오곤 그 소년. 이든은 2년 전에 나타났어요. 아빠가 데려왔어요. 제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 애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켈러안은 메모한다. 2년 전은 이든 콜린스의 실종 날짜 2017년 2월 과일치한다. 이든은 그때 3살 미만이었다. 지금은 5살이다. 해리스에게 어떻게 대했니? 제가 돌봤어요. 아빠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나가 있었어요. 가끔은 며칠 동안. 저는 이든과 함께 있었어요. 밥을 먹였어요. 같이 놀았어요. 재웠어요. 그를 사랑했니? 데니얼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목소리가 떨린다. 네, 그는 작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다고. 켈러안은 기록한다. 데니얼은 이든의 보호자 역할을 맡았다. 이것이 그가 더 일찍 도망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책임감, 어린 동생을 혼자 둘까봐 두려웠던 것. 왜 지금 도망치기로 결심했니? 데니얼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그러고 나서 말한다.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불안해했어요. 소리쳤어요.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했어요. 다시 이사해야 한다고. 저는 무서웠어요.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다시 이사하면 저는 도망칠 수 없을 거라고. 이든을 데려갈 수 없을 거라고. 어떻게 도망쳤니? 아빠가 아침에 일하러 나갔어요. 우리를 혼자 두고. 보통은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시간이 없었거나. 저는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든의 손을 잡고 우리는 나갔어요. 걸었어요.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길을 물어봤어요. 경찰서를 찾았어요. 켈러안은 확인한다. 네가 도망친 곳의 주소를 기억하니? 아니요. 주소는 없었어요. 숲속의 트레일러였어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하지만 길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제가 지형을 기억하거든요. 해리스는 1차 신문을 마친다. 켈러안과 함께 방을 나선다. 복도에서 조용히 말한다.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 사례입니다. 그는 납치범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를 보호합니다. 만들어진 현실을 믿습니다. 납치범은 심리적 조작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와의 유대를 파괴하고 자신을 부모의 모습으로 대체하고 생물학적 부모가 그들을 버렸다고 주입했습니다. 7년간의 세뇌, 7살 때부터요. 켈러안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다. 이것은 정체성 대체다. 과거의 파괴다. 피해자의 머릿속에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이름, 막. 납치범은 자신을 마크라고 부른다. 이제 경찰의 임무는 그를 찾는 것이다. 그가 데니얼과 이든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기 전에 그를 찾아야 한다. 그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켈러안은 신문실로 돌아온다. 시간 새벽 2시. 데니얼은 지쳐 보이지만 잘 버티고 있다.
요원은 깨닫는다. 빨리 행동해야 한다. 매 분이 중요하다. 납치범은 트레일러로 돌아와 실종을 알아채고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켈러아는 데니얼 맞은편에 앉는다. 침착하게 말한다. 내 도움이 필요해. 네가 도망친 곳을 찾아야 해. 네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기억할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데니얼은 고개를 끄덕인다. 켈러안, 너는 숲속 트레일러에 살았다고 했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너는 걸어서 경찰서까지 왔어. 얼마나 걸었니? 오랫동안이요. 아침에 나왔어요. 9시쯤이었을 거예요. 자정쯤에 여기 도착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천천히 걸었어요. 이드는 작거든요. 쉬어가기도 했어요. 제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켈러아는 계산한다. 쉬면서 15시간을 걸었다. 속도를 고려하면 직선 거리로 20에서 25km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빙빙 돌았을 것이다. 그 장소에 대해 말해줘. 트레일러 근처에 무엇이 있었니? 숲이요. 나무가 많았어요. 트레일러는 혼자 서 있었어요. 근처에 다른 집은 없었어요. 비포장 도로였어요. 아빠는 그게 좋다고 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가게는? 어디 나갔니? 가끔이요. 아빠가 저를 가게에 보냈어요. 길을 따라 3km 정도 걸어가야 했어요. 아빠가 돈과 목록을 줬어요. 가장 싼 것을 사라고 했어요. 통조림, 빵, 우유요. 켈라는 긴장한다. 어떤 가게? 이름 기억하니? 데니얼은 생각한다. 눈을 감는다. 기억한다. 간판이 있었어요. 큰 거요. 빨간색. 이름 퀵스탑. 맞아요. 퀵스탑. 켈러는 기록한다. 퀵스탑. 24시간 편의점 체인이다. 저렴하다. 보통 외곽이나 고속도로를 따라 있다. 미주리주에는 수십 개가 있다. 그 가게에 대해 또 다른 기억나는 것이 있니? 근처에 무엇이 있었니?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처에. 그리고 도로 표지판, 고속도로 번호가 적힌. 번호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표지판은 파란색이었어요. 켈러아는 방을 나선다. 포터 영사를 부른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카운티 지도를 펼친다. 포터는 상업시설 데이터베이스를 연다. 입력한다. 퀵스탑, 그린 카운티. 결과 11개 매장. 켈러아는 필터를 추가한다. 주유소역. 목록은 7개로 줄어든다. 포터는 또 다른 필터를 추가한다. 고속도로역. 4개 매장이 남는다. 켈러아는 지도를 본다. 말한다. 데니얼이 트레일러에서 가게까지 3km 걸었다고 했어. 즉, 수색 반경은 이 네 퀵스탑 각각에서 3km 이내라는 뜻이야. 포터는 위성 이미지를 연다. 그들은 각 가게 주변 지역을 조사한다. 트레일러 단지를 찾는다. 숲속의 단독 트레일러를 찾는다. 비포장 도로를 찾는다. 첫 번째 퀵스탑, 카운티 북쪽. 주변의 주거지역. 고립된 숲지역은 없다. 두 번째, 동쪽. 주변의 농장. 개방된 지역. 적합하지 않다. 세 번째, 서쪽. 고속도로역. 주변의 숲. 포터는 이미지를 확대한다. 숲속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가 보인다. 시선을 따라간다. 깊은 곳에 무언가 있다. 작고 밝은 점. 아마도 트레일러일 것이다. 켈러한. 이거다. 좌표는? 포터는 기록한다. 북위 37.1842도. 서경 93.3156도. 그들은 데니얼에게 돌아간다. 태블릿으로 위성사진을 보여준다. 켈러한. 이곳일 수 있을까? 데니얼은 본다. 도로의 형태를 알아본다. 고개를 끄덕인다. 비슷해요. 네. 저기에 꺾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요.
그리고 길은 곧장 이어졌어요. 트레일러는 끝에 있었어요. 켈러하는 좌표를 당직자에게 전달한다. 당직자는 순찰 서비스와 연락한다. 팀을 구성한다. 6명의 경찰관, 2명의 형사, 1명의 FBI 요원. 모두 무장했다. 모두 방탄조끼를 입었다. 시간 02시 47분. 목표 감시태세 구축. 즉시 진입하지 않는다. 트레일러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다. 납치범이 거기에 있다면 체포한다. 트레일러가 비어있다면 수색하고 증거를 찾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팀은 10분 후에 출발한다. 식별 표지가 없는 자세에 대 사이렌 없이 경광등 없이 이동한다. 켈러하는 경찰서에 남아있다. 팀과 무전으로 연락한다. 5분마다 보고를 듣는다. 02시 15분. 팀이 퀵스탑 근처에 접근 중. 02시 22시. 비포장도로로 꺾이는 곳을 찾았다. 헤드라이터 없이 천천히 이동 중. 02시 43분. 트레일러가 보인다. 안에 불은 꺼져 있다. 밖은 어둡다.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옆에 주차되어 있다. 팀장 존 라일리 경관은 무전으로 보고한다. 목표물 현장에 있다. 차량 존재, 피해자 내부에 있을 가능성, 접근 허가를 요청한다. 켈라는 1초 동안 생각한다. 말한다. 허가한다. 주변을 포위하라. 조용히 하라. 피해자가 트레일러를 떠나려고 하면 체포. 경찰관들은 차에서 내린다. 소리 없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한다. 트레일러를 네 방향에서 포위한다. 2명은 출입문 근처, 2명은 뒤쪽, 2명은 양옆. 라일리가 지시한다. 준비, 세세. 그리고 그 순간 트레일러 안에 불이 켜진다. 경찰관 팀이 트레일러를 습격할 준비를 하는 동안 경찰서에서 에밀리 해리스 박사는 납치범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있다. 그녀는 켈러 안의 사무실에 앉아 데니얼의 신문 기록, 자신의 메모, 심리학 서적들을 보고 있다. 해리스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켈러 안에게는 답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체포될 때 어떻게 반응할지, 저항할지, 위협이 될지. 그녀는 쓴다. 피의자, 남자, 자신을 마크라고 부름, 나이 약 35에서 50세, 프로파일, 대체 가족 구조 요소를 가진 구원자 증후군의 전형적인 사례. 동기, 피의자는 성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음, 데니얼의 진술에는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에 대한 언급이 없음, 피의자는 가족의 환상을 만들었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음, 피의자들에게 생물학적 부모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주입했음, 자신을 그들을 돌보는 유일한 사람으로 내세웠음. 이는 피의자 자신의 어린 시절에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음을 시사함. 아마도 그 자신도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고아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음. 사랑과 애정의 결핍을 경험했음. 성인이 되어서는 이 트라우마를 보상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이상적인 가족을 만들려고 시도함. 해리스는 잠시 멈춘다. 데니얼의 진술을 다시 읽는다. 한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아빠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나가 있었어요. 가끔은 며칠 동안. 그녀는 보고서에 추가한다. 피의자는 이중 생활을 함. 한편으로는 일하고 사회와 접촉하며 정상적으로 보이는 평범한 사람. 다른 한편으로는 2명의 피의자를 고립시킨 납치범. 이는 높은 수준의 자제력과 계획이 필요함. 피의자는 충동적이지 않음. 체계적으로 행동함. 특정 프로파일의 피해자를 선택함. 어린 남자아이들. 아마도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닮은 물리적 감금 대신 심리적 의존 시스템을 만듦. 조작, 거짓말, 고립을 사용함. 중요한 세부사항. 피해자는 데니얼에게 가게에 가도록 허용했음. 이는 통제 정도를 말해줌. 그는 데니얼이 도망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음. 심리적 세뇌가 효과가 있었다고 확신했음. 해리스는 행동 예측으로 넘어간다. 체포 시 피해자는 물리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성격 유형은 폭력적인 저항 경향을 암시하지 않음.
더 가능성이 높은 반응은 혼란과 부정. 피해자는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자신만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음. 체포는 이 현실을 파괴할 것임. 예상되는 반응, 충격,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나는 그들을 돕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집을 주었다. 자신의 행동이 왜 범죄로 해석되는지 이해하지 못함. 자신의 행동 규모를 깨달았을 때 우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자살 충동 위험, 높음. 체포 순간부터 정신과 의사의 관찰을 권장함. 그녀는 신문을 위한 권고사항을 추가한다. 신문 시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지 말 것. 피해자는 압력에 반응하지 않음. 다치고 움츠러들 것임.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해하는 환창을 만드는 것. 그에게 말하게 할 것, 경청할 것. 그는 자신의 동기를 설명하고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어 할 것임. 이 순간에 자백을 얻을 것임. 신문을 위한 객신 문구. 당신은 그들을 돕고 싶었군요. 당신은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주었군요. 당신은 그들을 돌보았군요. 이것은 대화를 시작하게 함. 피해자는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낄 것임. 세부 사항에 공유하기 시작할 것임. 해리스는 경고로 보고서를 마친다. 매우 중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 피해자는 데니얼을 7년 동안, 이든을 2년 반 동안 감금했음. 시간 간격 4년 반. 그 사이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 수 있음. 현재 다른 장소에 더 있을 수도 있음. 피해자는 끊임없이 이사했음. 아마도 피해자들을 다른 장소에 감금했을 것임. 지난 10년간 그가 살았던 모든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 장소들이 다른 미해결 실종 사건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임. 그녀는 보고서를 인쇄한다. 켈러한에게 가져다 준다. 켈러한은 빠르게 대충 읽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트레일러 근처 팀장에게 무전으로 전달한다. 피해자는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반응에 대비하라.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하라. 최우선 순위는 경찰관의 안전이다. 라일리는 수신을 확인한다. 출입문 근처 경찰관들은 준비되었다. 트레일러 안에서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걷고 찬장을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다. 켈러안은 깨닫는다. 납치범이 실종을 알아챘다. 지금 패닉 상태이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행동해야 한다. 그는 무전으로 명령한다. 진입하라. 지금. 라일리 경관은 한 번의 램 공격으로 트레일러 문을 부순다. 나무가 쪼개진다. 문이 활짝 열린다. 4명의 경찰관이 소리치며 안으로 돌진한다. 경찰이다! 손들어! 바닥에 엎드려! 안에 남자가 있다. 40대 초반, 중간 키, 검은 머리, 얼굴에 수염, 작업복을 입고 있다. 청바지, 체크무늬 셔츠. 그는 뒤에 열린 찬장을 등지고 방 한가운데 서 있다. 손에는 물건이 담긴 봉투가 있다. 경찰을 본다. 봉투를 떨어뜨린다. 손을 든다. 소리친다. 쏘지 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관들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다. 수갑을 채운다. 빠르게 수색한다. 무기는 없다. 라일리가 무전으로 보고한다. 피해자 체포되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내부를 수색 중이다. 켈러안은 경찰서에서 듣는다. 묻는다. 신원 확인되었나? 라일리는 체포된 남자의 주머니를 확인한다. 운전면허증을 찾는다. 소리내어 읽는다. 토마스 에드워즈, 40세. 켈러안은 얼굴을 찡그린다. 토마스 에드워즈, 마크가 아니다. 라일리는 계속한다. 트레일러를 수색 중이다. 부엌과 합쳐진 방 하나, 뒤쪽에 작은 침실, 화장실.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다. 체포된 자의 물건 외에 개인 품목은 없다. 켈러안은 깨닫는다. 그 장소가 아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다. 그는 명령한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와라. 즉시. 경찰관들이 에드워즈에 일으킨다. 차에 태운다. 스프링필드로 데려간다. 도중에 에드워즈는 말이 없다. 불안해한다. 땀을 흘린다. 경찰서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새벽 4시. 에드워즈는 신문실로 안내된다. 앉힌다. 수갑을 풀어준다. 용의자가 아닌 증인신문 프로토콜이다. 켈러안이 들어온다. 맞은편에 앉는다.
녹음을 시작한다. 날짜, 시간, 이름을 말한다. 켈러하는 에드워즈를 본다. 직접적으로 말한다. 토마스, 한밤중에 트레일러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설명해줘. 에드워즈는 빠르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거기 살아요. 그 트레일러를 임대하고 있어요. 벌써 4개월째. 계약서도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켈러한. 누구에게 임대했지? 주인에게요. 이름은 마크 존슨이요. 켈러한은 기록한다. 마크 존슨. 완전한 이름. 수사 내내 처음이다. 켈러한. 마크는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이사 간다고 했어요. 저에게 머물라고 제안하고 트레일러를 빌려줬어요. 저는 그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돈을 줘요. 켈러한. 왜 밤에 짐을 싸고 있었지?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12시간 교대 근무요. 오늘은 늦게 끝났어요. 집에 왔어요. 이제 이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트레일러가 낡고 추워서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당신들이 들이닥쳤어요. 켈러한. 이 트레일러에 미성년자 2명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에드워즈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맹세코요. 제가 이사 왔을 때 트레일러는 비어 있었어요. 마크가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켈러한. 마크를 묘사해줘. 어떻게 생겼지? 백인 남자요. 45세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키가 커요. 185cm 정도. 말랐어요. 짧은 검은 머리, 약간 흰머리가 있어요. 안경을 써요. 조용히 말해요. 침착해요. 켈러한. 그는 무슨 일을 하나? 어디서 일하지? 에드워즈는 생각한다. 그는 야간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호텔에서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밤에 일하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잔다고. 저는 그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돈을 줄 때만요. 켈러한. 그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아나? 아니요. 하지만 전화번호는 있어요. 만나야 할 때 전화해요. 켈러한. 번호를 줘. 에드워즈는 전화를 꺼낸다. 연락처를 연다. 번호를 불러준다. 켈러한은 기록한다. 켈러한은 번호를 경찰서 기술 전문가에게 전달한다. 그는 추적을 시작한다. 통신사를 확인한다. 소유자 정보를 요청한다. 마지막 활동, 통화, 메시지, 기지국 위치를 요청한다. 결과는 20분 후에 나온다. 번호는 선불 심카드에 등록되어 있다. 여권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소유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마지막 활동 데이터가 있다. 마지막 통화, 오늘 10월 13일 23시 47분. 스프링필드 시내의 리버사이드 인 호텔에서 걸려온 수신 전화. 통화 시간 3분. 전문가는 통화 시 마크의 전화기를 서비스하던 기지국 좌표를 확인한다. 기지국은 리버사이드 인 호텔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켈러한은 깨닫는다. 마크는 거기서 일한다. 바로 지금, 야간 근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는 시간을 확인한다. 04시 35분. 마크는 여전히 근무 중이다. 교대 근무가 끝나기까지 2시간 반이 더 남았다. 켈러한은 전화를 든다. 리버사이드 인 호텔로 전화한다. 남자 목소리가 전화를 받는다. 리버사이드 인 호텔, 야간 프런트 데스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켈러한, 스프링필드 경찰관입니다. 지금 근무 중인 야간 프런트 데스크 직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목소리, 접니다. 제 이름은 마크입니다. 켈러한은 자기 쪽의 음소거를 켠다. 보터 형사에게 돌아선다. 조용히 말한다. 그는 저기 있다. 바로 지금. 보터는 이미 순찰 서비스 번호를 누르고 있다. 새로운 체포팀을 구성한다. 주소, 리버사이드 인 호텔,
메인스트리트 428번지 스프링필드 시내. 목표 마크 존슨. 미성년자 2명 납치 혐의 용의자. 즉시 행동하라. 순찰차가 리버사이드 인 호텔로 급히 향하는 동안 경찰서의 기술 전문가는 마크 존슨의 신원 전체를 확인하기 시작한다.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결과를 기다린다. 마크 존슨, 생년월일 1974년 3월 17일, 45세, 출생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성인 시절 이력, 깨끗함, 한 번의 체포도 없음, 한 번의 전과도 없음, 한 번의 위반도 없음, 주차 위반 벌금조차 없음. 2015년 1월부터 리버사이드 인 호텔에 공식적으로 고용됨. 4년 반 동안. 그 전에는 다른 호텔에서 일했음. 항상 야간 프런트 데스크, 항상 단독 근무. 신용 기록은 최소한 은행카드 1장, 대출 없음, 큰 구매 없음, 임대주택 거주, 부동산 소유한 적 없음. 차량은 그의 명의로 등록됨. 낡은 2003년식 포드 픽업 트럭.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사람, 조용함, 법을 준수함, 눈에 띄지 않음. 하지만 켈러하는 알고 있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 사회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가 없고, 사회적 교류가 없고, 증인도 없는 사람들. 켈러하는 명령한다. 어린 시절을 확인해. 소년원 기록, 봉인된 사건, 학교 기록,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문가는 봉인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 납치에 대한 활발한 수사, 해서는 즉시 접근이 허용된다. 30분 후에 파일들이 도착한다. 마크 존슨은 1974년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제니퍼 존슨, 19세, 웨이트리스. 아버지는 알 수 없음.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음. 마크는 생후 3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산다. 그러다 그녀는 사라진다. 문자 그대로 사라진다. 1977년 이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신고한다. 3살짜리 소년이 아파트에 사흘째 혼자 있다. 울고 있다. 배고파한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를 데려간다. 어머니는 끝내 찾지 못한다. 사건은 1년 후에 종결된다. 그녀가 떠났거나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마크는 위탁가정 시스템에 들어간다. 첫 번째 가족, 로버트와 메리 핸더슨, 50대 부부, 시골 농장. 마크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산다. 1979년 다시 서비스로 돌아간다. 보고서에 명시된 이유, 부적절한 양육 환경. 세부 사항은 봉인되어 있지만 코드는 학대를 나타낸다. 두 번째 가족, 존과 수잔 밀러, 도시 아파트. 마크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산다. 1980년 다시 서비스로 돌아간다. 이유, 불화. 이는 위탁 부모가 그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그냥 돌려보낸 것이다. 세 번째 가족, 데이비드와 린다 카터. 마크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산다. 6살부터 9살까지. 이것이 가장 긴 기간이다. 하지만 1983년 데이비드 카터가 체포된다. 혐의, 학대. 린다 카터는 남편에 대해 증언한다. 그는 위탁 소년을 때렸다. 주기적으로. 사소한 실수에도, 나쁜 행동에도 그 소년이 자신에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한다고 해서 마크는 다시 데려간다. 이제 그는 그룹홈에 있다. 위탁가정이 받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 그곳에서 16세까지 산다. 심리학자들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조용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접촉을 피하고 애착 문제가 있으며 성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16세에 마크는 시스템을 떠난다. 법적으로 독립한다. 방을 임대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그러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 그러다 싸구려 모텔에서 야간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된다. 그 다음 침묵. 25년 동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 일, 임대주택, 친구 없음,
관계없음, 흔적 없음. 2012년까지 7살짜리 데니얼 리드를 납치할 때까지. 켈러안은 이 파일들을 읽는다. 전체 그림을 본다. 마크 존슨, 시스템의 희생자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 물건처럼 가족들 사이를 오갔다. 맞았다. 거부당했다. 진정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사랑이나 보살핌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트라우마를 재현한다. 하지만 역전된 형태로. 그는 자신이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존재, 아버지가 된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어린 남자아이들, 취약하고 길을 잃은 아이들을 데려간다. 그들을 위한 가족을 만든다.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가 그들을 버렸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도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해리스 박사의 심리분석은 정확했다. 마크는 고전적인 의미의 괴물이 아니다. 그는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완벽한 어린 시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범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켈러하는 파일을 닫는다. 시계를 본다. 50분. 검거팀은 몇 분 안에 호텔에 도착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마크 존슨을 체포할 것이다. 7년 전 시작된 사건은 종결될 것이다. 다니엘 리드를 부모님께 돌려줄 것이다. 이든 콜린스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켈러하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신문, 수색, 조사의 긴 과정의 시작이다. 추가 피해자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한다. 마크가 지난 몇 년간 살았던 모든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그가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마크 존슨의 출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납치범이 되지 않도록 돕는 방법 말이다. 18분. 순찰차 3대가 리버사이드인 호텔 앞에 멈춰선다. 6명의 경찰관이 내린다. 2명은 바깥에 남아 출구를 막고 4명은 로비로 들어선다. 프론트 데스크 뒤에 한 남자가 앉아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희끗희끗한 검은 머리, 얇은 테 안경을 쓰고 있다. 그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다. 고개를 들어 경찰을 보고는 멈칫한다. 포터 형사가 데스크로 다가간다. 그의 가슴에 달린 보디캠이 모든 것을 기록한다. 포터가 말한다. 마크 존슨 씨.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목소리가 낮다. 네, 접니다. 포터, 당신은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손을 데스크 위에 올리세요. 천천히. 마크는 저항하지 않는다. 손을 데스크 위에 놓는다. 형사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다. 당혹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경찰관들이 데스크를 돌아간다. 수갑을 채운다. 마크가 조용히 묻는다. 무슨 일이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터, 경찰서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크는 호텔 밖으로 끌려 나온다. 차에 태워진다. 스프링필드 경찰서로 이송된다. 가는 길 내내 그는 침묵한다. 창밖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은 평온하다. 너무나 평온하다. 오후 5시 50분. 마크는 다니엘이 몇 시간 전 앉아있던 바로 그 신문실로 안내된다. 마크를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풀어준다. 10분 동안 혼자 두는데 이는 생각하고 초조해하게 만드는 표준적인 전술이다. 그러나 켈러한이 방으로 들어서자 마크는 평온하게 앉아있다.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다. 숨소리는 고르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요원을 바라본다. 켈러한은 맞은편에 앉는다. 녹음기를 켠다. 날짜, 시간, 참석자들의 이름을 말한다. 미란다 원칙을 읽어준다.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마크는 듣는다. 변호사 포기 서류에 서명한다. 말한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켈러한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놓는다. 다니엘 리드의 학교 사진이다. 7살 소년이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다. 켈러한, 이 사람을 아십니까? 마크는 사진을 본다. 고개를 끄덕인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다. 네, 제 아들입니다. 켈러한,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네. 켈러한, 이름이 뭡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존슨이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켈러안은 두 번째 서류를 꺼낸다. 사진 옆 테이블에 놓는다. 출생 증명서다. 미조리주의 공식 양식에 인쇄되어 있다. 이름 다니엘 존슨. 생년월일 2005년 7월 12일. 아버지 이름 마크 존슨. 어머니 이름 미기재. 마크가 서류를 가리킨다. 이것 보세요. 제 아들입니다. 제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켈러안은 증명서를 검토한다. 위조된 것이다. 정교한 위조품이다. 올바른 종이, 올바른 도장. 그러나 문서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다. 켈러안은 이미 이것을 확인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가 2살 때 우리를 버렸죠.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사셨습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으면 어디든 일합니다. 야간 프론트 직원 같은 일이죠. 때로는 한 달은 여기서, 한 달은 저기서. 다니엘과 저는 익숙했습니다. 이드는요? 이드는 누구죠? 제 2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버렸습니다. 제가 그를 데려왔죠. 그에게 집을 주었습니다. 가족을요. 켈러안은 테이블 위에 3번째 서류를 놓는다. 다니엘 리드의 진짜 출생증명서이다. 생년월일 2005년 7월 12일. 일치한다. 아버지 이름 마크 리드, 어머니 이름 수잔 리드. 이것이 진짜 출생증명서입니다. 다니엘 리드, 존슨이 아닙니다. 리드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마크와 수잔 리드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7년 동안 그를 찾았습니다. 마크는 서류를 본다. 고개를 흔든다. 그들은 그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를 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제가 그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2012년 8월 24일 그를 납치했습니다. 엘무가에서, 학교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서. 그는 7살이었습니다. 마크는 계속 고개를 흔든다. 아닙니다. 그는 버려졌습니다. 제가 그를 봤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집을 주었죠. 다니엘 리드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은 그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저와 함께 갔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살이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저는 그를 구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을 주었습니다. 안정, 보살핌. 사랑을요. 켈러안은 마크가 자신이 만든 현실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버전을 진심으로 믿는다. 이 아이들을 구했다고 믿는다. 자신이 그들에게 진짜 아버지였다고 믿는다. 친부모가 그들을 버렸다고 믿는다. 켈러안은 전술을 바꾼다. 더 부드럽게 말한다. 마크, 이해합니다. 당신은 돕고 싶었겠죠. 그들에게 집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은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마크는 켈러안을 바라본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들을 돌봤습니다. 먹이고 가르치고 보호했습니다. 이게 범죄입니까? 켈러안, 그들의 부모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찾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매일.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했다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켈러안은 말로는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크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 환상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반박할 수 없는 증거뿐이다. 물증, DNA 검사, 다니엘의 증언, 진짜 부모와의 만남. 켈러안은 1차 신문을 마친다. 마크는 감방으로 이송을 된다. 심리 검사를 배정한다. 7년 전 다니엘의 교과서에서 발견된 유일한 지문과 비교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한다. 2시간 후 결과가 나온다. 100% 일치한다. 마크 존슨은 납치 당일 다니엘의 교과서를 만졌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수사팀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 증인, 자백, 물증,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주된 질문이 남는다.
얼마나 많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까? 켈러하는 법의학 실험실에 서 있다. 그의 앞에는 선임 기술자 엘리사베스 첸이 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세트의 지문이 놓여 있다. 첫 번째 세트는 다니엘 리드의 교과서에서 발견된 바로 그 부분 지문이다. 2012년 8월 26일에 발견되었다. 7년 동안 사건 파일에 보관되었다. 7년 동안 그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것을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두 번째 세트는 마크 존슨의 새로 채취된 지문이다. 체포 후 1시간 전에 채취되었다. 10손가락 모두 선명하고 완전하다. 쟤는 두 샘플을 스캐너 아래로 놓는다. 이미지를 AFIS 비교 프로그램에 업로드한다. 시스템은 융선 패턴, 소용돌이, 고리, 아치를 분석한다. 식별점, 선이 갈라지고 끝나고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다. 법적 증거를 위해서는 최소 12개의 일치하는 지점이 필요하다. 많을수록 좋다. 켈러하는 화면을 본다. 시스템이 작동한다. 하나의 지문을 다른 지문 위에 겹친다. 일치하는 지점을 빨간색 마커로 표시한다. 1점, 2점, 5점, 10점. 첸은 조용히 말한다. 진행 중입니다. 부분 지문이라 작업이 더 복잡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라면 시스템이 찾아낼 겁니다. 켈러하는 침묵한다. 안다. 이 순간이 결정적이다. 마크는 납치를 부인한다. 자신이 아이들을 구했고 자신이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 자신의 버전을 믿는다. 다니엘의 증언은 강력하지만 변호 측은 7세의 트라우마를 겪은 소년이 사건을 훈동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위조된 출생증명서는 증거이지만 납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지문은 다르다. 지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문은 범행 당시 마크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교과서가 발견된 엘름가에 실종 당일에 이중 해석의 여지가 없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계속 작동한다. 15개의 일치점, 20개. 첸은 이미지를 확대한다. 켈러한에게 보여주며 말한다. 보세요. 이 고리요. 이 갈라진 부분 보이세요? 두 샘플 모두 동일합니다. 이 아치요. 선의 끝점, 일치합니다. 25개의 점, 30개. 시스템이 분석을 완료한다. 화면의 결과가 나타난다. 일치 발견. 확률 99.97%. 식별점 수 34개. 쟤는 보고서를 인쇄한다. 서명한다. 켈러한에게 전달한다. 공식적으로 말한다. 2012년 8월 26일 다니엘 리드의 교과서에서 발견된 지문은 마크 존슨의 것입니다. 100% 일치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켈러한은 보고서를 받는다. 이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물증, 반박할 수 없는 마크를 범죄 현장과 연결시키는. 그는 신문실로 돌아간다. 마크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평온하게 앉아있다. 기다린다. 켈러한은 맞은편에 앉는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말한다. 7년 전 우리는 엘름가에서 다니엘의 교과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평소 경로에서 200m 떨어진 곳이었죠. 교과서에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것도 아닌 낯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보고서를 본다. 침묵한다. 켈러한, 우리는 방금 그 지문과 당신의 지문을 비교했습니다. 일치합니다. 34개의 식별점이요. 당신은 그날 그 장소에서 이 교과서를 만졌습니다. 마크는 몇 초 동안 침묵한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한다.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켈러한, 당신은 다니엘이 버려진 상태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당신과 함께 갔다고요. 그러나 교과서는 수풀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떨어뜨린 겁니다. 저항하려고 했죠. 당신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흔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켈러한, 당신의 지문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납치 순간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마크는 테이블을 본다. 처음으로 그의 확신의 균열이 생긴다.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만든 현실이 무너지고 있다. 사실이 환상보다 강하다. 켈러한은 그에게 시간을 준다. 기다린다. 안다. 이제 마크는 완전히 자백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입을 닫을 것이다. 마크는 고개를 든다. 천천히 힘겹게 말한다. 제가 그를 봤습니다. 그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겁을 먹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데려갔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집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자백, 부분적이지만 충분하다. 켈러한은 모든 단어를 기록한다. 이제 수사팀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 피해자의 증언, 물증, 용의자의 자백. 7년 전 시작된 다니엘 리드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켈러한은 마크에게 몇 분을 준다. 그가 생각을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말한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어떻게 일어났는지. 마크는 지문 보고서를 본다. 이해한다. 부정하는 것은 소용없다. 증거는 있다. 그는 말을 시작한다. 느리게, 조용히, 그러나 상세하게. 저는 그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며칠 전에요. 그는 매일 3시에 같은 길을 따라 제 집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항상 혼자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의 부모는 그를 혼자 보내는 걸까? 7살인데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죠. 켈러한은 듣는다. 기록한다. 방해하지 않는다. 마크는 계속 말한다. 8월 24일, 저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를 다시 봤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등에 배낭을 메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죠. 말했습니다. 안녕. 그는 멈춰 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는 말했습니다. 집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혼자 가는 것을 부모님이 아시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는 잠시 멈춘다. 그리고 나서 계속한다. 제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 차가 근처에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죠. 그는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 차에 타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하더군요. 바르게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혼자 가는 걸까? 켈러한은 마크의 논리를 본다. 왜곡되고 정당화하는 논리다. 그는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마크,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했죠. 가자. 내가 널 집에 데려다 줄게. 그는 겁을 먹었습니다.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배낭을 떨어뜨렸죠. 교과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배낭을 주었지만 교과서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를 차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쳤죠. 제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널 해치지 않을게. 그냥 가자. 내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떠났죠. 켈러한, 어디로 갔습니까? 마크? 모텔로요. 도시 외곽에 있는. 일주일 동안 방을 빌렸습니다. 현금으로. 신분증 없이. 그를 거기에 가둬두었죠.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울었습니다.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널 원하지 않아. 그녀는 널 혼자 보냈어. 만약 사랑했다면 혼자 보내지 않았을 거야. 저는 매일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켈러한은 이것이 고전적인 조작 기술임을 깨닫는다. 과거와의 연결을 끊고 새로운 현실을 주입하는 7살 소녀는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 마크. 일주일 후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의 부모가 찾고 있었어요. 경찰도 찾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떠나야 한다. 트레일러를 샀습니다. 낡고 쌌습니다. 다른 카운티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로 몇 달마다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를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위험하고 오직 저만이 그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1년 후, 그는 부모님에 대해 묻는 것을 멈췄습니다. 2년 후, 그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든은요? 이든은 어떻게 데려왔습니까? 2017년 2월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소년이 서 있었죠. 2살 반, 어쩌면 3살 정도.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뒤돌아봤을 때 그녀는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마크는 요원을 바라본다. 솔직하게 말한다.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을 주고 있다고. 가족, 안정, 사랑을요.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소리친 적도 없습니다. 먹이고, 옷 입히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이게 범죄입니까? 당신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강제로 가두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거짓말을 주입했습니다. 이것은 납치입니다. 불법 감금입니다. 심리적 폭력입니다. 마크는 고개를 흔든다. 저는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을 버린 자들보다 더 나은 아버지였습니다. 켈러하는 마크가 죄책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도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그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영웅이다. 구원자다. 그곳에서 그는 2 소년에게 삶의 기회를 주었다. 정신과 검사 결과는 마크가 망상장애를 앓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의 현실 인식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왜곡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해를 끼쳤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선한 일을 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법은 사실을 본다. 마크는 2 미성년자를 납치했다. 각각 7년과 2년 반 동안 감금했다. 심리적 조작을 사용했다. 그들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켰다. 켈러하는 신문을 마친다. 마크는 납치 2건, 불법 감금 2건, 학대 2건으로 공식 기소된다. 종합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건은 검사에게 이관된다. 재판 날짜를 정한다. 마크는 구치소로 이송된다. 자해 위험이 높아 정신과적 관찰을 배정한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든에게는 긴 회복의 길이 남아있다. 수사관들은 다니엘에게 돌아간다.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야 한다. 2012년 8월 24일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크가 어떻게 7살 소년을 대낮에 주거 지역에서 데려갈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같은 방에 앉아 있다. 옆에는 해리스 박사가 있다. 켈러하는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압박하지 않는다. 기억할 시간을 준다. 다니엘, 그날을 다시 떠올려봐.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날 무슨 일이 있었지? 다니엘은 눈을 감는다. 7년 전 그는 7살이었다. 지금은 14살이다. 기억은 흐릿하다. 하지만 몇몇 조각들은 남아있다. 저는 평소처럼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크가를 타라 배낭을 메고
교과서가 무거웠어요. 숙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마크를 언제 봤니? 그는 집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차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저에게 다가왔어요.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지? 다니엘은 생각한다. 기억해낸다. 그는 물었어요. 저에게 강아지를 봤냐고 물었어요.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작고 갈색 강아지요.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전형적인 납치범의 전술이다. 도움 요청, 선량함에 호소한다. 7살 아이들은 잘 믿는다. 돕고 싶어 한다. 저는 못 봤다고 했어요. 그는 저에게 같이 골목길을 봐달라고 했어요. 강아지가 그리로 도망쳤을 거라고요.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오크가에서 엘름가로 꺾었어요. 바로 그곳이다. 엘름가. 나중에 교과서가 발견된 곳. 우리는 엘름가를 걸었어요. 그는 이리저리 가리키며 말했어요. 혹시 저기, 혹시 여기? 그러다가 말했어요. 저 숲을 뒤를 확인해보자. 제가 다가갔어요. 보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는 없었어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말했어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널 데려오라고 했어.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급한 일이야. 가야 해. 저는 겁이 났어요.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았어요. 세게. 차로 데려갔어요. 저항했니? 네, 저는 몸부림쳤어요.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배낭이 떨어졌어요. 교과서들이 흩어졌어요. 그는 배낭을 주었지만 교과서 하나는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는 제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소리치지 마. 괜찮을 거야. 널 해치지 않을게. 그냥 가자. 내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를 차에 태웠어요. 떠났어요. 마크는 거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때리지 않았다. 무기로 위협하지 않았다. 단지 신체적으로 더 강했을 뿐이다. 7살 아이에 대항하는 성인 남성. 키, 몸무게, 힘의 차이는 저항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다니엘, 그는 저를 차에 태웠어요. 낡은 픽업 트럭이었어요. 회색인지 흰색인지 기억 안 나요.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떠났어요. 저는 울었어요. 멈춰달라고 했어요. 그는 계속 반복했어요. 괜찮을 거야. 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켈러아는 이것을 마크의 증언과 대조한다. 진술이 일치한다. 마크는 속임수를 썼다. 처음에는 강아지, 그 다음에는 부모님 이야기. 다니엘은 믿었다. 자발적으로 따라갔다. 속임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마크는 그를 물리적으로 제압했다. 어떤 무기도 없었다. 어떤 폭력적인 위협도 없었다. 오직 조작뿐. 납치범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들은 안다. 7살 아이들은 잘 믿는다. 어른들을 돕도록 교육받았다. 어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켈러아는 시간 순서를 재구성한다. 15시 4분, 다니엘이 학교에서 나온다. 카메라에 포착된다. 15시 5에서 6, 오크가를 따라 걷는다. 마크를 만난다. 15시 7에서 9, 강아지 이야기. 다니엘은 돕겠다고 동의한다. 엘름가로 꺾는다. 15시 10, 마크가 이야기를 바꾼다. 부모님 이야기를 한다. 다니엘을 붙잡는다. 다니엘이 저항한다. 배낭을 떨어뜨린다. 15시 11, 마크가 다니엘을 차에 태운다. 떠난다. 15시 15, 수잔 리드가 걱정하기 시작한다. 다니엘이 집에 오지 않았다. 6분, 학교를 나선 시점부터 납치까지 단 6분. 주거 지역에서 대낮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 아니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다. 켈러아는 마크가 이것을 계획했음을 깨닫는다. 다니엘을 몇 주 동안 관찰했다. 경로를 알고 있었다. 시간을 알고 있었다. 카메라 없는 도로 구간을 선택했다. 증인 없이. 강아지 이야기를 준비했다. 거의 항상 통하는 수법이다. 재구성이 완료되었다. 범죄의 메커니즘은 명확하다. 마크는 초기 단계에서 거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더 잘 통하는 것을 사용했다. 신뢰, 속임수, 조작. 다니엘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이든에게도 같은 수법이었다.
쇼핑센터 주차장. 어머니가 한눈을 팔았다. 마크가 다가갔다. 손을 잡았다. 데려갔다. 이든은 3살 미만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어른을 따라갔을 뿐이다. 2번의 납치, 하나의 수법. 납치 순간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 오직 속임수와 신속한 뿐. 2020년 3월 마크 존슨 체포 5개월 후 스프링필드 지방법원. 사건은 심리를 위해 배정되었다. 검사는 42세의 제니퍼 토마스, 미성년자 사건에 20년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임된 로버트 클라크 변호사이다. 법정은 가득 찼다. 언론, 다니엘과 이든의 부모님, 방청객들 모두 7년간 이어진 이야기의 결말을 보고 싶어 한다. 마크는 변호인석에 앉아 있다. 침착해 보인다. 너무나 침착하다. 정신과 감정은 그를 심신상실이 아닌 상황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상태로 판단했다. 그러나 망상장애는 지적했다.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마가렛 윌슨 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 혐의를 낭독한다. 미성년자 납치 2건, 불법 감금 2건, 심리적 학대. 최대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토마스 검사가 증거 제출을 시작한다.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감정 없이. 증거 하나, 지문. 다니엘 리드의 교과서에서 실종 당일에 발견되었다. 마크의 지문과 일치한다. 34개의 식별점, 100% 일치. 전문가 엘리자베스 첸이 선서하고 증언한다. 신뢰성을 확인한다. 증거 2, 다니엘의 증언. 신문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된다. 14살 소년이 7년 전 자신이 어떻게 납치되었는지 이야기한다. 어떻게 감금되었는지,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어떻게 주입받았는지. 목소리는 떨린다. 그러나 증언은 명확하다. 일관적이다. 증거 3, 이든 콜린스의 부모님 증언. 어머니는 주차장에서 그날을 묘사한다. 어떻게 잠시 한눈을 팔았는지, 어떻게 3살 아들이 사라졌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지, 어떻게 경찰을 불렀는지. 그녀는 법정에서 운다. 배심원들은 침묵하며 듣는다. 증거 4, 위조된 출생증명서. 법의학 전문가는 확인한다. 문서가 위조되었다. 종이는 진짜지만 도장은 가짜이고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증거 5. 해리스 박사의 심리보고서. 그녀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스톡홀름 증후군을 설명한다. 장기간 감금의 후유증, 평생 남을 심리적 트라우마. 마크가 소년의 현실과의 연결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설명한다. 증거 6. 마크 본인의 자백, 신문 오디오 녹음. 법정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데려갔습니다. 그는 울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토마스는 증거 제출을 마친다. 앉는다. 배심원들을 향한 시선은 말한다. 모든 것이 명백하다. 클라크 변호사가 자신의 변론을 시작한다. 그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증거는 판박할 수 없다. 그는 동기를 설명하려고 한다. 형량을 줄이려고 한다. 클라크는 마크의 어린 시절을 제시한다. 봉인된 기록. 3살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다. 위탁가정, 학대, 심리적 트라우마. 한 번도 진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만들려고 했다. 클라크는 말한다. 마크 존슨은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돕고 구하고 더 나은 삶을 주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토마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트라우마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마크 존슨은 다니엘 리드의 7년 삶을 훔쳤습니다. 이든 콜린스의 2년 반을 훔쳤습니다. 2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입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발언권을 준다. 12명이 평의를 위해 나간다. 3시간 후 돌아온다. 배심원장이 일어선다. 평결을 낭독한다. 다니엘 리드 납치 혐의에 대해 유죄. 다니엘 리드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 이든 콜린스 납치 혐의에 대해 유죄. 이든 콜린스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 심리적 학대 혐의에 대해 2건 모두 유죄.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만장일치. 윌슨 판사는 선고 날짜를 정한다. 일주일 후 마크는 다시 법정에 선다. 윌슨은 말한다. 마크 존슨 씨, 당신은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쳤습니다. 삶을 파괴했습니다. 가족에게서 함께할 수 있었던 세월을 빼앗았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반성의 부재, 높은 재범 위험을 고려하여 법원은 당신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마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듣는다. 울지 않는다.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서 있을 뿐이다. 호송대가 그를 법정에서 끌어낸다. 법적 절차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마크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든에게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다. 긴 회복의 길의 시작. 2019년 10월 14일 마크 존슨 체포 다음 날 스프링필드 경찰서. 마크와 수잔 리드가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그들은 특별한 방으로 안내된다. 그들은 아들이 이곳에 있다고 들었다. 살아있다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7년 동안 희망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돌아왔다. 문이 열린다. 다니엘이 소파에 앉아있다. 14살. 키가 크다. 마른 체형.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 7년 전 그는 7살 소년이었다. 이제는 10대다. 수잔은 그를 본다. 멈칫한다. 그리고 달려간다. 끌어안는다. 운다. 말한다. 다니엘, 내 아들아. 집에 왔구나. 드디어 집에 왔어. 다니엘은 맞대응하여 앉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손은 옆구리에 붙어 있다.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녀는 실제로 낯선 사람이기 때문이다. 7년 동안 마크는 그에게 주입했다. 이 사람들이 널 버렸어. 그들은 네 가족이 아니야. 마크 리드가 다가온다. 아들을 안으려 한다. 다니엘은 물러선다. 조용히 말한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그러나 해리스 박사는 경고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7년간의 조작이 기억을 지웠다. 그들을 거짓 현실로 대체했다.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콜린스 가족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든은 같은 날 부모에게 돌아온다. 그는 5살이다.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한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운다. 아빠, 마크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가는지. 심리학자들은 즉시 작업을 시작한다. 다니엘과 이든은 집중 치료를 받는다.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의 세션을. 해리스 박사는 다니엘과 함께 작업한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짜 기억을 되찾아준다.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준다. 비디오를, 과거와의 연결을 일깨우려 노력한다. 한 달 후 다니엘은 조각들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방, 장난감,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의 얼굴. 그러나 이 기억들은
마크가 주입했던 것과 뒤섞인다. 현실은 흐릿하다. 3달 후 다니엘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수잔을 엄마라고 비른다. 그녀는 행복에 겨워 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리를 둔다. 앉지 않는다.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6개월 후 상황은 나아진다. 다니엘은 집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부모에게, 정상적인 삶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간다. 힘들다. 반친가들은 그를 유명인처럼 본다. 선생님들은 그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학업에 뒤처져 있다. 다시 배운다. 그러나 밤에는 악몽을 꾼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다. 마크를 본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네 부모님은 널 버렸어. 진실을 알면서도 그의 일부는 여전히 그 말을 믿는다. 이든에게는 더 힘들다. 그는 더 어리다. 부모에 대한 그의 기억은 거의 완전히 지워졌다. 마크는 그의 의식적인 삶의 대부분을 함께했다. 적응은 느리게 진행된다. 그는 낯선 장소를 두려워한다. 어머니를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 다시 잡혀갈까봐 두려워한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완전한 회복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트라우마가 너무 깊다. 다니엘에게는 7년, 인격 형성의 중요한 시기였다. 이든에게는 2년 반,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둘 다 수년 동안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평생 동안.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애착에, 관계에. 심리적 감금의 후유증은 납치범의 체포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들도 치료를 받는다. 마크와 수잔 리드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7살 때의 모습으로만 알았던 14살 아이의 부모가 되는 법을 다시 배운다. 콜린스 가족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든은 3살 때 납치되었다. 5살 때 돌아왔다. 그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인격체다. 2021년 해방 2년 후 다니엘은 16살이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닌다. 성적도 나쁘지 않다. 몇몇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치료를 받는다. 여전히 악몽을 꾼다. 여전히 가끔 습관적으로 마크 존슨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사실에 자신을 칭호한다. 이든은 7살이다. 그는 초등학교에 다닌다. 예상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진짜 문제는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사춘기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기 시작할 때. 켈러한 요원은 가끔 가족들을 방문한다.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한다. 다니엘은 매번 그에게 감사한다. 당신이 저를 구했어요. 켈러한은 솔직하게 답한다. 네가 스스로를 구한 거야. 네가 탈출했어. 이든을 데려왔잖아. 넌 영웅이야. 그러나 다니엘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피해자라고 느낀다. 훔쳐진 7년의 삶. 결코 되찾을 수 없는 7년. 다니엘 리드와 이든 콜린스의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이다. 납치는 해방으로 끝나지 않는다. 육체적 감금은 몇 초 만에 끝날 수 있다. 심리적 감금은 수년 동안 이어진다. 마크 존슨은 감옥에 앉아 있다. 종신형으로. 석방 권리 없이. 그러나 다니엘과 이든도 자신들만의 감옥에 갇혀 있다. 트라우마의 감옥. 두려움에. 무너진 신뢰에. 차이점은 그들의 감옥에는 출구가 있다는 것이다. 느리고 힘들지만 가능하다. 치료의 도움으로, 지지로, 가족의 사랑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